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부터 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조금 전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할 경우 바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155mm 곡사포에 대한 첫 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을 시작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이 워싱턴 DC에서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그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고 그의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하루 $10,000씩의 벌금이 선고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의 뜻을 묻고 비용도 절감하자는 건데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로 보입니다. 검수 완박을 놓고 신구 권력 갈등이 노골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시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오는 6월부터 LA 일대에 야외 물주기가 제한되는 가운데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는 물주기 전면 금지 등 더 강력한 절수 조처를 발동하겠다고 정부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난 2년 동안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등지로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 최저 56도, 내일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68도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미회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각각 정부와 경제, 국민 사이의 유대를 심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안보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일본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또 윤석열 당선인과도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군하면서 약 71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현재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CNN 방송은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고스란히 탈레반 손으로 넘어간 이들 무기를 수습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아프간으로 돌아갈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아프간 전쟁이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모두 186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7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장비가 철군 완료 시점인 지난해 8월 30일 현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량의 무기가 고스란히 아프간에 남겨진 정황은 철군 과정의 혼란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남아있는 무기 가운데 상당수는 기술적 지식이 뒷받침되는 특별한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이 오늘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지병인 암으로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추모사에서 고인의 우아함과 인간의 지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고 그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선을 위한 힘으로서의 미국과 동의어라며 20세기와 21세기에 올브라이트보다 더 위대한 자유에 대한 옹호자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937년 체코 프라하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나치와 공산 정권을 피해 11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정치적 난민 출신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유엔 주재 미 대사로 발탁된 데 이어서 미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자리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하루 $10,000의 벌금이 선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맨해튼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0,000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구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해드립니다. 파우치 소장이 지금 미국의 상황은 틀림없이 대유행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하루에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입원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Namely, we don't have 900,000 new infections a day and tens of thousands of hospitalizations and thousands of deaths. We are at a low level right now. 실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로 크게 확산했다가 수그러든 뒤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서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세가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만 7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1%, 지난달 말 2만 7천여 명까지 떨어진 것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만 5천여 명, 사망자는 362명으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던 지난해 여름 수준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지구촌 전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Pandemic means a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fection that spreads rapidly among people. So if you look at the global situation, there's no doubt this pandemic is still ongoing. 미국에서도 당장 박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멸까지는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을 매년 접종해 바이러스의 수준을 아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풍토병으로 전환해 방역 관리를 해나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설리브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과 관련해서 타운과 로컬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리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57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다이아몬드 바 블루버드 출구에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로즈미드 블루버드 구간, 또 405번 프리 사우스 방면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구간에도 역시 조금 전에 추돌사고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로스밸리즈 블루버드 입구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고,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로즈미드 블루버드 구간에는 시그널 얼러트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설리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할 경우 바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 신속한 군사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략적 위협이 가해진다면 번개처럼 빠른 대응을 하겠다며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А мы хвастаться не будем. Мы будем 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если потребуется. И хочу, чтобы все об этом знали.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가스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크렘린의 시도는 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era of Russian fossil fuel in Europe is coming to an end. Europe is moving forward on energy issues.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EU 국가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6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마리우폴 등에서 민간인 대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155mm 곡사포에 대한 첫 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을 시작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군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곡사포 훈련을 이번 주 초에 마무리했다며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동료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린 2회차 훈련을 진행한다며 다만 실제로 2차 훈련이 시작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발표하면서 155mm 곡사포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특히 155mm 곡사포는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위력이 강한 무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오늘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자체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오늘 미국의 기업 두 곳에 하루 5억 세제곱피트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250만 가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상원 시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우크라이나 사태가 타이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매우 주의 깊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4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막대한 대가를 묻기 위해 단결했고 이것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수임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폭격과 공습을 단행하는 와중에 해커들을 동원해서 인프라 등 주요 시설과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활발히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인프라와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보안 부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의 거의 절반이 핵심적 인프라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많은 경우 폭격, 미사일 공격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TV타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3월 1일 이 도시의 미디어 기업들에게는 파괴적인 해킹과 사이버 첩보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악의 갈등을 겪는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 중형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상대국에서 수감 중인 미국인 트레버 리드와 러시아인 콘스탄틴 야로셴코의 교환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간 협상 끝에 이루어진 수감자 맞교환은 제3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 모두 본국으로 귀국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운과 로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헐리우드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아파트 빌딩과 주차되어 있는 차를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경 이천블락 아이바 애비뉴에서 나무가 쓰러져 아파트 빌딩을 덮치고 주차된 차가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을 입은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840명가량의 주민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단전을 겪었습니다. 전력국은 오전 9시 45분을 기해서 전력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일대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오는 6월부터 LA와 벤츄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 야외 물 사용량이 제한됩니다.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는 물 주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더 강력한 절수 조처를 발동하겠다고 정부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가 올봄 전례 없는 가뭄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이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절수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은 27일 물 부족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야외 물주기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26일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은 오는 6월 1일부터 LA 카운티와 벤츄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부 지역에 야외 물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5월 달에 가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6월부터 야외 물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조처로도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은 밝혔습니다. 한편 6월부터 적용되는 절수 조처는 남가주 지역 주민 60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주민들은 LA 수도 전력국과 라스버지네스 수도국, 어퍼 샌 게브리엘 밸리 수도국, 일랜드 엠파이어 유틸리티 에이전시, 칼리구아스 수도국, 스리밸리 수도국 산하 고객 중 일부로 샌 게브리엘과 샌프란도 밸리 주민, 우드랜드 힐스, 카노가팍, 칼라바사스, 웨스트 LA와 할리우드 일부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처는 가주가 올봄 들어 수십 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워러 디스트릭은 남가주 지역 모든 주민과 비즈니스 업소에 가뭄 타개를 위해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이도록 촉구하고 정부의 절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수도국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국제금융회사들의 10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안긴 미주 한인 투자자 빌 황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뉴욕 남부지검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 씨와 패트릭 헬리건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를 주식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와 헬리건이 아케고스 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려는 기획을 세웠고 국제투자은행과 중개업체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황 씨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국제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 상품인 총수익 스와프와 차액 거래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락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락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난 2년 동안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등지로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센서스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주민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후아킨, 그리고 컨 카운티 내 주민 수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15만 9,621명의 주민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국에서 카운티 규모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3만 6천 명의 카운티 주민들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이 기간 동안 주민수가 11,970명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치솟은 집값과 비싼 렌트비 때문입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주거 비용이 치솟으면서 젊은 한인들이 지난 팬데믹 동안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등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로 돌리면서 출퇴근 거리에 관계없이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눈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어 프로퍼티의 케네스주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로 인컴을 프로듀스하는 그 젊은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LA 같은 경우는 잘 없지요. 주로 외곽 쪽으로 가고 있죠. 타 지역은 훨씬 넓고 깨끗하고 그래도 동네가 괜찮아도 한 50만 불 안팎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죠. 팬데믹이 끝나가며 대면 근무를 해야 하지만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다시 옮기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젊은 한인들의 경우 가주에 비해 훨씬 저렴한 애리조나로 텍사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 한인들의 경우 자녀 교육 등 거주지 환경이 민감하다 보니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로 이주하기보다는 오렌지와 어바인, 풀러튼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내년도 수업 일수가 늘어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뒤처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2-23 학년도를 늘려서 내년 6월 15일에 끝나도록 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이 대입 사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일명 하버드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27일 발의한 하버드 법안에 따르면 4년제와 2년제 대학이 입학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할 경우 사용 내역을 일반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입학 지원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자에게 입학 결정을 내릴 때 성격적 특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는 진술서,
성격적 특성의 사용에 대한 근거, 성격적 특성이 반영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는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하버드 대학이 부당하게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지원자는 긍정적인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등의 특성에서 타인종 지원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비록 아시아계 지원자의 시험 점수와 학교 성적은 높았더라도 성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전체 점수가 낮아져 입학 기회가 저해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셸 박스트리어는 이 같은 입시 관행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번에 하버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트리어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성공과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입시 관행에서 성격적인 특성 혹은 차별적인 인종 선호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 시스템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왔고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원교육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트리어는 대입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봄방학 동안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감염률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52만 9천 개 코로나 검사 가운데 1,842개가 양성 판정을 받아 0.35%의 판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두 번째 주에 45만 개의 코로나 검사 가운데 844개가 양성 판정을 받아 0.19%를 기록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봄방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카운티 전역에 퍼지고 있는 BA2 바이러스에 감염돼 감염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주민과 밀접 접촉한 주민들에게는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34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가 전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합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게 어떻게 선진합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붙여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네, 미국 소식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오늘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0하루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됐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투표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또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하지만 오후 들어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선인 측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용 절약 차원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인에게 보고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투표 요건부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단순히 여야 찬반이 뚜렷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붙일 수 있냐는 겁니다.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상권 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가 답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요구했는데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어제도 잠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JT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마땅치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을 향해 책무에 집중해달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취임식 만찬을 놓고도 정치권에선 논쟁이 일었는데요.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국가 100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당한지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나가라, 남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구 권력 사이 큰 갈등을 빚을 수는 없어 협력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임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과거 광화문 이전 공약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성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임식 만찬 장소가 신라 호텔로 결정된 것을 놓고도 논쟁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호합 파티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째로 전세낸 특급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당선인 측은 청와대 영빈관 사용 때보다 50만 원이 더 들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하는 건데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2주 뒤 이번엔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선인의 친필 초청장을 전하며 예우를 갖춰 정식 초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이동하는 게 현재 건강 상태로 무리가 아닐까 염려스럽다면서도 새로운 정부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인 만큼 축하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박근혜와 문재인, 윤석열까지 전현직 대통령이 취임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전례가 없고 자칫 패배 상처를 크게 할 수 있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취임 준비인은 취임식 외빈 만찬 장소가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해져 호화 만찬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개 반박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영빈관을 만찬장으로 계획했지만 그러면 같은 날 정오 개방이 시작된 청와대 출입을 오후에 다시 제한해야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0에서 2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라호텔 영빈관을 최종 낙점했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는 것과 비교해 시설 사용료 50만 원이 더 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비용을 발생해가지고 화로운 호텔 영빈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정치공세입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식에 올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초청의 뜻을 전달했지만 아직 참석 의사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위협에 대해서 신정부가 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어제 오전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북한의 주장이 새 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세계경제포럼 WEF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포럼 참석 공식 요청을 받고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1.75포인트 상승한 33,302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76포인트 오른 4,18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포인트 하락한 12,48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하락해 2020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우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개장 초부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4월 들어 S&P 500 지수는 9%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3%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도 5% 이상 밀렸습니다. 한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소환되면서입니다.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일부에 대한 봉쇄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안전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유로화는 2017년 이후 최저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오는 2024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1973년 5.1 파동 이후 최대치이고 곡물 가격 상승은 2008년 이후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거의 2배로 상승한 데 이어서 올해도 50% 이상 오른 뒤 내년과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지만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 내용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는 족쇄를 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머스크가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사항 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당국과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자신의 트윗 감시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4년 전 머스크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당국은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오늘 태양광 지붕 설치 업체인 솔라시티 관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형평법원은 오늘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26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맺은 에어포스 원 계약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데이브 칼훈 보잉 CEO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후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에어포스 원으로 공급할 747 전보기 2대의 개조 작업과 관련 11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칼훈 CEO는 앞으로 에어포스 원 관련 추가 손실을 기록할 위험이 남아있다며 보잉은 에어포스 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소식에 이어서 오늘의 스포츠 소식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이틀 연속 송구 실책으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를 내줬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애리조나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와의 방문 경기에서 상대에게 단 2안타만을 허용하고도 1대3으로 졌습니다. 9회 초 공격에서 한 점도 뽑지 못한 다저스는 어제 경기에 이어서 이틀 연속 애리조나의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과거 상대팀의 사인을 훔쳤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전자장비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키스 구단은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서 전자장비를 활용한 사인 훔치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17년 구체적 규정을 제정한 뒤 비로소 불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27일 수요일 저녁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봅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먼저 LA 지역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 최저 56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흐린 후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간 67도가량을 보입니다. 밤 최저기온도 오늘보다 더 내려가서 52도가량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한편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낮 최고기온 72도, 토요일은 76도가량을 기록하면서 내일보다는 조금씩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에서 6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0도, 해안 지역 62도, 산악지대 58도가량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저녁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72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3도, 밤 최저 72도가량 기록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황사 때문에 중부와 호남 지역 등지에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전국이 구름이 차츰 많아지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3도, 광주 26도까지 올라가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